성취고 학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사랑과 결혼에 관한 가정 오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성 단원을 오늘 하는 건데요. 처음에 사랑이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죠.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행복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사랑은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되게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되죠. 특히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그 관계는 가족 관계죠. 특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 사랑이 아주 필수적인데요. 사랑이 없는 이성교제 또는 사랑이 없는 부부 관계. 이런 사랑이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끔찍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그 가족 안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굉장히 그 아름답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상대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막 너무 불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사랑의 요소 중에 열정이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열정은 정말 사랑의 전부일 것 같은데 사랑을 보면 열정과 친밀감, 헌신 이런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영역으로 되게 크기가 똑같이 이제 세 가지가 나누어질 때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자세히 했으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갈 건데 친밀감, 열정, 헌신 이런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완벽히 다 구현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크거나 하나가 적거나 영역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정사각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랑이라고 미숙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사랑과 성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입니다. 사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감정도 있지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특히나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상대의 마음을 내가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내가 상대의 마음을 다 안다는 착각을 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상대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상대가 싫어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내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로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정말 착각입니다. 상대는 나와 다른 독립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7살인데 사실 17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는 그들의 부모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우리 집과는 전혀 다른 가정의 배경으로 우리 집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풍으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고요. 상대는 상대이고 나는 나다. 상대는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가 싫어할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걸 상대가 좋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나의 소유물이나 내 생각을 상대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거나 나의 행동을 상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강요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관계를 깨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독립된 인격이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언어로 통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나 내가 원하는 바를 입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내뱉어서 그 말이 상대의 마음까지 도달하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게 필요하죠.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되었을 때 이게 상대에게 물론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하고 싶은 얘기를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 또 상대방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가 알아듣게 되는 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 수 없고 나의 눈빛으로도 알 수 없고 나의 표정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언어로.
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상대가 원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 표현하시고 충분히 감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과 상대의 선호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특히 여학생인 경우가 많죠.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상대가 나의 이야기를 아주 끊임없이 계속 잘 들어준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해서 나도 상대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내가 정말 깊이 사랑한다는 걸 상대가 알겠지 라고 느끼는데 이거 오산입니다. 상대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상대의 칭찬하는 언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상대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진짜 봉사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상대는 나에게 선물을 했을 때 더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손잡을 때, 다시 말해 스킨십 할 때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선호하는 사랑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맞춰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랑의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관찰하시고 이러면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곧 상대의 감정은 아니고 상대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 왜 이런 부분에서 되게 감동받는지, 이런 부분에서 왜 화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성교제 한다는 것은 내 영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 영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나 혼자만 사는 되게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라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는 감정, 배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를 내 영역으로 들어와서 상대를 배려한다는 건 사실 나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 감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상대에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깊이 있게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이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성입니다. 근데 이런 성적인 것들은 이야기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것이 이런 성적인 것을 너무 이제 남발하게 되면서 물러난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면 좀 하여튼 좀 여러 가지 범죄들도 있고 또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품화해서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성하면 막 나쁜 이미지도 막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듯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에서는 이런 성적인 욕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의 기능은 되게 결혼 생활 안에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기능입니다. 한번 성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처음에 성은요. 자녀 출산을 통해 종족을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제 가족이 되고 이 가족 구성원들이 또 잘 자라서 또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러면 이제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 출산을 통해서 우리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고 또 사회를 유지하게 되고 이 나라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 출산의 기능, 성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또 성적인 기능 중에 중요한 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성적인 부분에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런 성적인 기능은 모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성의 기능입니다. 이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성적인 기능은 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을 잘 조절이 돼서 무슨 집에서 가스레인지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캠파이어에서 쓰는 이런 불이라든지 이렇게 잘 조절이 되면 그 분위기를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도구로 쓰이지만 조절되지 않는 불, 예를 들면 조그마한 불씨가 산불에 떨어져서 확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 산불이 되고 완전 산을 막 다 집어삼키고 집을 태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절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나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잘 관리해서 결혼 속에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사용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성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욕구를 만족시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더 이제 깊어지는 관계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사랑하는 남녀 간 완벽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부부는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서로의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걸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므로 인해서 서로에게 대한 정서적인 깊은 안정감, 만족감을 느끼면서 더 이제 오래오랫동안 되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오래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부부가 된 한 사람, 부부가 된 한 남자, 부부가 된 한 여자 안에서만 사용될 때 되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더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적인 기능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되기 때문에 사랑과 성이 많이 연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어떤 이렇게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책임 있는 성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절제하게 결혼하기 전에 이런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 문제점을 한번 보면 평등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상호 존중감이 상실돼 버립니다. 특히 좀 이따 하겠지만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본인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평등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해서 이런 무분별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강요된 그런 부분들에서는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관계에서 생겼던 이런 원하지 않는 임신, 미혼모, 낙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이 사실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 큰 감정적인 정신적인 아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성적인 행동에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행동에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고 성숙한 성행동을 할 때 사랑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이제 성에 대한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좀 필요하고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래 성적이란 부분을 빼면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내가 결정하는데 이런 내가 결정하는 영역이 이제 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나의 결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거 이런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 행동을 하는 것도 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성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결정에 의해서 성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상대방에게 책임감 있고 성숙한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 및 권리뿐 아니라 성적 행동에서 선택과 거부 등의 권리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도 나의 결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나의 결정입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부하는 것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이든 여학생이든 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성적인 그런
그런 욕구 수위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런 그 행동을 하는 것들이 상대가 거부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셔야지, 상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막 표현하면 그거는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고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성폭력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폭력이냐 사랑이냐의 경계는 그거를 받는 사람이 이거를 혐오감을 느꼈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로 의견이 서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 거부권을 딱 행사하게 되면 그대로 멈춰야지, 더 나의 그 마음대로 더 진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되고, 항상 나의 사랑의 표현이 상대에게도 똑같은 그 수준으로 나의 사랑의 표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랑의 표현들이 상대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지만 상대에게도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이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권리들이 서로에게 침해되지 않도록 늘 유의하셔야 되고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자기결정권, 청소년에게도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시고 이런 권리들, 선택과 거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새는 혼전 성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옛날 자료인데 거의 10년 전 자료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란 전제 조건이 되면 혼전 성 경험 가능하다라는 사람이 예전에도 좀 많았는데 아마 지금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게 뭐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성 경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생각하지도 옛날 사고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보시고 요 내용들,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혼전 경험이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문제점, 또는 세 번째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생각했다가 자기 의견을 쓰면 되고요. 이거는 댓글로 쓸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구글 설문지로 할 건데 익명으로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그냥 여기서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우자 선택인데요. 이 배우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누구와 살 것이냐,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인데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보다 일평생 누구와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30살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80년을 살면 거의 50년을 한 여자 한 남자랑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5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잘 알고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배우자란 좋은 조건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배우자, 이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겠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 선택해야 하는 이유,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 해체란 이혼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오늘날 배우자 선택은 개인 물론 가족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사실 맞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 괜찮죠. 이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하는 과정은 상대에게 또는 나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힙니다. 즐겁게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혼이란 아픔이고, 사실 이혼하는 과정이 사실 서로에게 막 잘못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싸우는 과정들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그 배우자를 잘 선택했다, 정말 평생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 이 여자랑 살고 싶다 라는 사람과 만났으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 배우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목을 좀 기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개인의 자유의 의사에 따른 배우자 선택 한번 봅시다. 오늘날 배우자 선택할 때는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가문끼리 결합해서 그날 아침에 결혼식 당일날 신랑 얼굴, 신부 얼굴을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안끼리 결혼하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결혼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배우자 선택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유연애로 결혼하기 때문에 이 상대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건 개인의 선택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하는 거는 되게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소모품을 고르듯이 그렇게 배우자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어,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안목이 좀 필요하고 또 그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나의 가치관이 그만큼 좀 향상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도 나와 맞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고 보석 같고 되게 멋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런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적인 배우자란 어떤 배우자일까요? 백마탄 왕자님일까요? 아니면 숲속에 잠자는 공주일까요? 외모가 완벽하면 완벽한 이상형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면 정말 이상적인 배우자일까요? 여러분은 돈이 많은 거,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거 보면 되게 지금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모든 배우자들은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냥 1년 살고 끝, 2년 살고 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린 몇십 년 단위로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격 같은 내면적인 부분이 더 보이지 않겠어요? 조화롭게 어울리면서도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상대 정말 이상적인데 특히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서로 보완해서 서로 나도 성숙하고 상대도 성숙되는 서로 발전이 있는 그런 배우자라면 훨씬 더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감정, 너무 뜨거운 열정이나 아니면 경제적이라든지 신체적이라든지 아니면 가문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외적 조건만 비교하지 말고 상대가 갖고 있는 인생관, 그 사람의 성격, 인품,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이 사람의 아주 멋진 그 인품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요. 이런 것들은 내면적인 요인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돋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적인 조건은 처음에는 와 하고 첫인상을 너무 멋지게 만드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만을 보고 살기에는 사실 인생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관, 이런 아름다운 가치관, 이런 아름다운 인품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발전을 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내면적인 요소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나 역시 노력해야겠죠. 어쨌거나 결혼이란 또는 어쨌거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은 외모는 현빈이고 명문대 나오고 집안도 너무 부유하고 뭐 돈도 너무 많고 인품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또 친구도 많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하세요. 근데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나도 그만큼의 인품이라든지 가치관이 되어야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같이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지만 그 사람도
나를 보기에 아 좋은 배우자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나의 인품이라든지 나의 성격,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인생관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배우자 선택하는 것을 책으로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다루는 여러 가지 그 뭐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 이 사건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책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부터 고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는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가치관들이 바뀌면서 사실 책의 내용들도 사실 지금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까지도 아 이때 상황이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이런 남자는 나에게 맞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해 하면서 하면은 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날 모든 그 다양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그 자료를 보고 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안목을 넓히고 가치관을 좀 발전시킨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동질적인 요인과 또 하나는 이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동질적인 요인이란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잘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령대도 비슷해서 사실은 같은 세대예요. 또는 지역적으로도 다 용인에 살아요. 뭐 초중고가 같아요.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사회적 지위도 다 비슷해요. 뭐 이렇게 학력도 더 비슷하고 뭐 이런 사회적 지위, 연령, 인종, 종교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면 서로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또 종교가 같거나 인종이 같거나 연령이 비슷하면 대화거리가 거의 다 공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와 적응이 쉽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결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질적인 요인은요, 매력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너무 조용한데, 나는 말하는 거 딱 싫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 여자는 너무 활달해. 분위기를 주도해. 너무 분위기를 너무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없는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자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성격이나 욕구가 다르고 보완적인 요인이 돼서 이것이 이제 매력으로 요소로 다가와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제가 시작되고 서로 알아가면서 아, 상대의 가치와 나랑 비슷하구나 라는 거 알게 돼서 결혼한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해서 뭐 때문에 결혼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아빠는 내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었어. 또는 우리는 봉사활동 단체에서 만났어. 또는 무슨 산악회 모임에서 만났어. 막 이러면서 아, 우리 비슷비슷한 뭐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 이런 얘기를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선택에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요인을 보고서 선택하는 건 아니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보니까 이런 동질적인 요인도 있었고 이질적인 요인이 매력적인 요소가 돼서 결혼한 케이스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할 점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 진정으로 사랑하냐? 이게 제일 크죠.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할 수 없잖아요. 정말 마음에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열정도 있고 친밀감도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가 보고 또 하나는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 생활태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또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결혼이 가능하죠. 삶에 대해서 건전하고 행복하고 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 서로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나도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보고 이 사람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수용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단점이 너무 커서 장점을 다 없애버린다. 이 사람의 단점을 도저히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진전이 있는 배우자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장단점을 잘 보고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뿅 가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보고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심신이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며 지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가족, 친구, 주위 사람부터 충분한 축복과 지지가 있는가? 친구들이 막 이 남자 만날 때 다 말리지 않냐? 가족들이 이 사람과 사귈 거면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가? 왜 가족들은 말리는가? 왜 친구들은 말리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결혼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란 로맨스를 그냥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현실이고 결혼은 실제로 부부가 만나서 사람과 남녀가 만나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하고요. 심신이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며 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데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라고 말하면 사실 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실 이런 것들 다 보고 이 사람이 충분히 마음에 들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이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이 동의가 되고 인격의 감화가 되고 내면적인 요소들이 너무 나한테 아주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배우자 선택을 이렇게 교과서로 배워가지고 이런 거 좀 고려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긴 했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변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고 사실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 자신을 좀 정리하고 내 자신을 상대가 사귀기 전에 나를 먼저 잘 알아야 상대와 내가 맞는 사람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교제 하는 친구들은 이성교제 하면서 나를 잘 보셔야 하고 이성교제 하지 않는 친구이면 더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내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하면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훨씬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할 점까지 해서 배우자 선택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계약을 저희가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온라인을 했던 것들을 한번 쑥 훑어서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이제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했어요.